안녕하세요. 교직과 교직 환경의 이해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학습 목표는 교직의 특성에 대해 여러분들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관료제와 전문가 조직, 이완, 결합 체제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직이 직면하고 있는 교직 환경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직 환경에는 지식정보사회, 제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사회, 사회화 고령화, 변화하는 직업세계 등이 있습니다. 교직에 직면하고 있는 이런 교직 환경을 이해하여 우리 학생들에게 또 교육의 수요자들에게 적합한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과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의 계획을 수립하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러한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요구와 기대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건 교사로서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더 살펴보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학교 조직의 이해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는 학교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관료제, 전문가 조직, 유한 결합체제, 조직 특성 분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조직의 특수성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조직은 일반 기업이나 공공기관과는 차별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먼저는 일반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상당히 관료적 성격이 강합니다. 관료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은 규칙과 규정에 의해서 또 상하관계에 의해서 업무가 추진되고 또 뭔가 성과를 추출해내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또 관료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은 분업과 또 다양한 과업을 세분화시켜서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는 그러한 성격을 말하는데요. 학교는 이와 달리 한 교사가 여러 가지 학생들의 수업부터 해서 생활지도부에 이르는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고요. 또 한 방면에서는 일반적으로 교과 수업에 있어서 다양한 복잡한 업무를 선생님이 자유 재량에 의해서 또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에 의해서 수업을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학교장께서 일반적인 수업이나 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학교 선생님들과 하나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일반 수업에 들어가는 선생님들은 그 전반적인 계획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내용으로 학습 과제를 제시할 건지는 개개인의 교사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격에 봤을 때 관료적인 그러한 상하 명령에 의해서 또 어떠한 규정과 규칙에서 반드시 그렇게 업무를 준수해야 된다는 그런 성격과 다른 학교 조직의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에게 다음 사회를 위한 어떤 사회화와 문화적 적응을 수행하는 어떤 기관의 성격이 학교의 조직이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수익을 내는 또 일반 인에게
어떤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러한 기업이나 기관과는 달리 상당히 그 사회와 문화적인 적응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추상적인 혹은 또 장기화된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부분이고 특별하게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미성년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 그리고 이 학생들은 지금 현재에 배워서 미래 사회, 다음 사회에 성원이 되어 어떤 기능을 발휘하도록 제공하기 때문에 당장의 현실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는 점 뿐만 아니라 이 학교는 상당히 법에 의해서 혹은 공공성을 띠는 그런 교육법이나 정책에 의해서 운영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 기업처럼 자기의 어떤 업무 프로세스나 성과를 드러내는 그러한 것보다는 상당히 공개성이 강하고 또 공공성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일반 기업과는 다른다는 점입니다. 물론 공공기관도 공개성과 공공성을 추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공기관은 하나의 자기 설립 기관의 어떤 목표, 조직의 목표에 따라 다양한 어떤 그 운영을 하는데 학교는 다른 거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함으로써 어떤 사회화나 문화적 적응을 위하는 그런 기관의 성격으로 인해 일반적인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시청과 같은 와 다른 그런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더라도 어, 학교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그 보이지 않는 서비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죠. 또 한방면에서는 어떤 수익으로 산출할 수 없는 하나의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공공기관 혹은 어떠한 처분을 집행하는 그런 공공기능보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기능상 어떤 복잡할 수가 있어요. 왜? 사람을 다루기 때문에. 사람은 굉장히 복잡한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개개인별로 다 요구와 기대와 심리적인 특성들이 다 다릅니다. 이런 것들 측면에 봤을 때 상당히 한 인간의 복잡한 내면의 세계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개인의 환경들을 종합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학교 조직은 특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음으로는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교사와 교사, 교사와 학부모, 학부모와 학부모의 관계 등을 보았을 때 상당히 복잡하죠. 그리고 상당히 개인적이면서도 사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또 공식적인 그러한 상호관계, 어떠한 그 지시와 또 복종의 관계를 떠나서 상당히 친밀한 서로 간의 상호 의사소통이 있어야 되고 또 상호 간의 어떤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되는 그런 비공식적인 그런 관계, 또 비인격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어떤 강조되는 측면들이고 상당히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러한 관계와 또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요청하는 그러한 측면들이 아주 강조되기 때문에 학교 조직은 굉장히 특수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방면에는 사기업이나 정부기관보다는 조직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다음 사회를 위해서 사회화나 문화적인 적응, 또 현재 학습하는 이런 부분들이 언제 나타나지? 예를 들자면 질서 지키기, 또 예를 들자면 부모님께 효도하기 이런 것들 배웠다고 가정합시다. 그게 언제 나타날 수 있습니까? 2년 후, 3년 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미적분이 이해가 안 가더라도 대학 가면 미적분이 이해가 되면서 어떤 원리로 활용된다는 것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어, 선생님이 감명 깊게 어떠한 교훈을 해주셨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고 나에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 당시 경험이 적어서 또 성숙하지 못해 깨닫지 못했지만 대학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때문에 했었구나 나의 삶의 어떤 면에서 개선이 되거나 그런 측면들을 여러분들은 어, 세월이 가면 이해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교육의 성과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데 굉장히 왜 측정하기 어렵냐? 상당히 장기간의 효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또 비가시적인 측면들이 많다는 측면에서 조직의 성과를 측정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학교 조직은 특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막스 베버의 관료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관, 관료제는요, 이 막스 베버에 의해서 주창이 됩니다. 이 막스 베버는 1910년대, 20년대, 30년대에 아주 유명한 사회학자죠. 그가 사회학자로서 어, 가장 효율적인 조직이 어떤 조직일까? 산업혁명 이후 또 여러 가지 어떤 경영의 혁신이나 어, 혁신에 의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는 조직들에 대해서 가장 그래도 이상적으로 효과적이면서 생산성이 높으면서 효율적인 조직은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탐구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직에 대한 이상형을 탐구했죠. 그래서 그는 여러 조직들을 사례 분석하고 그런 여러 가지 효과적인 조직의 특성들을 모아 또 추출하고 또 공통점들을 추출해서 어, 제시한 여러 5가지 이 특징들을 제시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어떤 관료 조직, 관료제라고 얘기합니다. 막스 베버가 제시했던 5가지 특징을 보면 관료제의 어떤 특징을 보면 첫 번째 권위의 위계 구조, 그 다음에 규칙과 규정, 또 사적 감정 배제, 또 분업화와 전문화, 경력 지향성 이 5가지의 특징을 제시합니다. 이 5가지 특징은 1910년대에 제시를 한 게 지금은 2020년이죠. 아직까지도 이 관료제는 많은 조직, 특히 학교 조직까지도 이런 관료제의 특성을 반영하는 아주 그 이상형이 지금까지도 이어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인간 조직에 있어서 하나의 운영 원리로 자리 잡은 그러한 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권위의 위계구조, 가급적이면 상하관계에 또 보고하고 또 지시하고 하는 그런 위계가 뚜렷해야 또 분명히 조직이 효율적이라 할 때 있는데요. 모두가 다 보고하고 모두가 다 지시할 수 있다면 어떻게 조직이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권위의 위계 구조를 가져서 했을 때 일사불란한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다. 또 반, 또 그 반대에 저 밑에 말단의 직원이 회장님한테 또 어떤 의사결정을 위해서 어떤 내용을 전달한다고 했을 때 상당 기간의 어떤 보고 체계가 있겠죠. 이렇게 보고 체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어, 그렇게 됐을 때 이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한테 이르기까지 상당 부분 의사결정 기간이 긴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또 중간중간 이 상사들이 어떤 의사결정의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또 자기 생각을 덧붙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 않으면은 또 이 보고서를 또
다시 내려보게 되기도 하고 이런 측면들이 갖고 상당 부분 이렇게 원래의 취지를 왜곡될 수도 있고 또 그 취지를 그대로 간다고 해도 각 단계의 어떤 보고의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여기서 여기까지의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장애물들이 많아지죠. 그래서 의사소통의 저해 역기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규칙과 규정이죠. 이 규칙과 규정을 해놓으면 누구나 이 규칙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통일되게 또 일관되게 어, 질서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9시에 출근한다 했으면 모든 사람이 그 9시에 출근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냐면 모든 조직의 운영에서는 굉장히 질서가 잡힐 수 있죠. 또 예를 들면 뭐 3년 후면 나는 승진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들이 있으면 상당히 그 조직 구성원들에게 안정적인 조직 운영, 조직에 참여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집니다. 그러나 너무나 규칙과 규정을 강조하다면 실질적으로 규칙과 규정은 일하기에 있는 건데 너무 규칙만 따지다면 상당히 그 조직이 그 규칙에 의해서 경직되고 또 그 규칙이 없으면 실제로 일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거나 또 규칙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엇인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하게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일을 하기 전에 이런 규칙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주객전도 현상이 일어나죠. 또 하나는 규칙과 규정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재량권이나 전문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상당 부분 그 규칙에 매몰되게 됩니다. 이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난 감사를 받고 내가 처벌을 받을 텐데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은 거죠. 네, 또 하나는 이 규칙과 규정을 강조하게 되면 상당히 부분 뭐냐면 사적인 감정이 배제가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서로 간에 또 친밀한 관계나 서로 간의 사정이나 또 서로 간의 어떤 감정에 의해서 예를 들자면 어떤 리더가 어떤 일 잘하는 사람에게 상당 부분 편애를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공정하지 않게 생각하죠. 또 어떤 특별히 자기의 어떤 편애만 어떤 편에서 승진을 했다 그러면 상당히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떡 합니까? 상당히 사기저하가 일어날 수 있겠죠. 상당히 어떤 상사들이나 회사에 비협조적이게 되고 또 한 방면에서는 상당히 불신이 일어나고 그래서 전반적인 사기가 떨어져서 생산성이 저해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분업과 전문화입니다. 어, 가급적이면 어떤 일을 할 때 상당히 나누어서 나누어진 일에 적합한 사람을 찾아서 일을 이렇게 분업화하는 것이 상당히 생산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담 스미스가 떤 분업 체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수공업으로 하는 그런 핀 공장에 하루에 30개밖에 생산을 못 하는데 분업화를 하게 되니까 어, 어, 하루에 3,000개, 만 개도 이렇게 생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생산성이나 어떤 생산의 효율을 높이려면 분업을 해야 된다는 원리를 어떤 북부론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처럼 어떤 일에 있어서도 분업을 하고 거기에 알맞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배치를 해서 일을 전문적으로 하게 되면 상당 부분 어, 각자 갖고 있는 강점들을 이렇게 발휘하게 된다면 상당 부분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고 또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한 가지만 계속해서 10년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 그렇다면 상당히 권태감이 생기고 또 나는 일밖에 모르고 또 다른 일을 하게 됐을 때 다른 일이나 또 다른 업무를 하는 사람들과 소통이 잘 안 되고 상당히 고립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관에 있어서 분업과 전문화를 하지만 상당히 노테이션을 시킵니다. 직무 배치를 상당히 순환 배치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양한 일들을 배우면서 권태감을 줄여드는 동시에 다른 업무들의 일을 함으로써 상당히 신선함을 주면서 동시에 다양한 사람들이 적재적소 여러 일들의 전문성을 이렇게 하면서 어떤 조직의 역량을 어떤 더 확대해가는 그러한 측면들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력 지향성입니다. 어, 뭐니 뭐니 해도 일을 한 데 있어서 어떤 자격 있는 사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지닌 사람을 채용해야만 상당 부분 그 어떤 조직의 어떤 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관료제는 어떤 측면이냐면 그런 전문가들을 했지만 뭐냐면 이 연공 소요를 강조하게 됩니다. 어, 점, 해가 갈수록 전문성이나 분업과 전문화 문책에서 상당한 고도의 기술들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들어서 떻게 보면 연공소요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뭐가 되냐면 상당 부분 생산성이 높고 아이디어가 있고 참신한 생각을 가지고 조직이 혁신을 가질 수 있지만 연공설에 대해서 승진 체계가 결정될 뿐만 아니라 연공 체계에서 연봉도 주고 성과급도 주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지 못한 하위층에서는 생산성을 발휘할 수 없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고 또 떤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상당한 성과를 내더라도 연공 서열 때문에 거기에 알맞는 성과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연공 서열과 업적주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막스 베버의 관료제로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학교 조직이 전문가 조직이라는 것들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사들은 전문가다고 얘기했습니다. 교수학습이나 생활지도나 학급 관리에 있어서 일반인이 갖지 못한 그런 전문적인 지식과 스킬을 실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학교에는 이러한 전문가들, 교사들이 모여온 조직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학교라는 부분은 바로 이 교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의 교육과 지도를 하는 조직이라는 겁니다. 학생은 미성년자고 또 하나의 인간으로서 다양한 가능성이 있으며 개인차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심리적인 특성들이 다 다릅니다. 또 학교에는 1학년, 2학년, 3학년 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러한 학생들의 이러한 발달 상황에 따라서 배워야 될 내용들 또 이해하는 방식들이 다 다르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해서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그런 교육과 어떤 생활 지도를 적합한 어떤 방식들을 전략들을 찾는다는 측면에서 교사의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교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학교는 전문가 조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이런 차원에서 교사의 전문성이 뭘까라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통 전문성이 있다. 전문가라고 하면 장기간의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 또 전문적인 지식과 스킬이 있는 사람, 또 이 전문적인 지식과 스킬을 바탕으로 해갖고 자율적인 어떤 수행 목표와 수행 방법과 수행 전략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사람, 또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한 방면에서는 굉장히 그 한번 교실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1반, 2반, 3반 다 이렇게 학생들의 성향이 다르고 학생들의 어떤 반응이 다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합한 어떤 어, 어떤 티칭의 어떤 방법이나 어떤 질문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 조직은 굉장히 어, 뭐냐 기계적으로 또 어떤 규정과 규칙에 의해서 수업의 방식을 표준화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또 교사가 학급에 들어갔을 때 고유한 어떤 상황과
어떠한 그 학생들의 상호에는 그런 맥락 속에서 적절한 그러한 교육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럴 때 봤을 때 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 학생에 해당되는 어떤 체계적인 수업을 계획하기도 하지만 그 계획된 내용을 가지고 학급에 들어가서 떤 상황 속에서 그대로 적용을 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예기치 못한 상황들 또 예기치 못한 질문들에 적절한 반응을 하면서 그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상당 부분 선생님에게 있어서 수업과 또 어떤 수업의 내용과 방법과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상호작용, 또 과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율적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들이 굉장히 전문성의 요소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은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방면에서는 전문가는 누가 평가를 해야 될까요? 누가 통제해야 될까요? 일반인이 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그냥 전문가들이 하죠. 그래서 선생님들의 수업이나 선생님들의 어떤 생활지도나 이런 부분들은 전문 가로서의 어떤 동료로서의 교사들이 수업 참관도 하고 협의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로 상호 어떤 배움의 공동체를 통해서 상호 코칭도 해주고 상호 조언도 해주는 그런 활동들이 있는 것이죠. 또 교사의 어떤 전문가들은 상당히 자기 일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 서비스에 대한 어떤 성과를, 자기의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 한 방면에는, 자유재량권이 있다는 것은 책임이 있는 것이고 상당히 도덕적인 의무감과 책임감을 수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을 전문가라 그래서 교사의 전문성은 이러한 측면들이 반영된 것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서의 교사는 자, 교수 학습에 관한 이론적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수 학습 방법 및 수업 기술 여러 가지 수업의 어떤 방법이나 전략들을 가지고 실질적인 수업 기술 뭐 어떤 질문을 한다거나 또 어떤 강의를 통해서 적절한 언어를 선택한다거나 또, 또 학생들에게 적절한 어떤 토론을 유도해 준다거나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테크닉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습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날마다 여러 가지 동료들과의 어떤 수업 관찰, 또 수업 협의회, 또 어떤 배움의 공동체를 통해서 스스로 수업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들이 바로 전문가 조직으로서 학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직들은요, 이 조직은 질서 정령에 구조화되어 있고 또 굉장히 합리적이면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 상당 부분 효과성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전제 속에서 이 조직을 편성하고 운영합니다. 그러나 교육 측면, 학교 조직의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그 일반 합리적인 또 어떤 질서정연하게 구조화되었다고 하는 측면들이 그렇게 강하지 못한 성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성원들의 각자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각 개인마다 교사들의 생각들이 다르고 또 학생들의 어떤 필요와 요구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게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학교 교육의 목표와 과정과 평가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교과별로 영어와 국어와 체육과 미술의 이런 과목별로 목표가 다르고 수업의 과정이 다를 수 있고 평가가 다를 수 있어. 그리고 또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요구와 기대가 달라 뿐만 아니라 학교 조직은 여러 가지 수업부터 생활지도 또 여러 가지의 그 학급 경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그런 측면들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그 교육 목표를 하나 제시를 해볼게요. 자, 성실한 사람이 되자 했을 때 이 성실한다는 측면들이 과연 뭡니까? 굉장히 모호하고 상당히 불확실하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 조직은 이렇게 불확실하고 굉장히 추상적인 목표들, 또 측정하기 어려운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정말로 합리적이면서도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인가라는 것들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합리적이면서도 체계적이면서도 당당히 과학적이며 논리적으로 조직을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들을 강조한 것이 바로 와이과 마이오와 노완인데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한 결합 체제, 다른 얘기로 하면 합리적인 논리적인 그런 과학적인 그런 분석이 가능하지 않고 또 조직과 조직 내에는 여러 가지 부서와 부서, 일과 일과야 체계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상당히 이렇게 서로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복잡하고 불확실하고 목표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서로 간에 이렇게 상당히 이게 별개의 문제로 해당된다. 이렇게 이렇게 기관과 기관, 또 여러 가지 그 부서와 부서, 개인과 개인과 또 여러 가지 교과와 교과 간에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고 서로 관계는 있지만 이것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 별개적인 성격을 가지고 독자적인 노선과 독자적인 방식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영어과 체육과는 각각의 수업의 내용이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측면에 있어서 어, 서로 간에 연관되지 않는다. 그래서 영어 성적이 낮아지고 영어의 어떤 영어의 성적이 낮아지더라도 뭐 그것이 체육 성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측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어떻게 보면 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전문적 관료제로서 상당 부분 그 전문적인 측면에서는 별개의 것이지만 또 하나의 측면에 그 행정적인 측면에는 예를 들면 뭐 출석을 해야 된다, 학생부를 기록해야 된다, 또뭐 어떠한 규칙과 규정은 이렇게 공통으로 규정하는 게 있죠. 선생님들은 9시에 출근해야 된다. 또 5시에 퇴근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행정적인 규정이죠. 또 이렇게 출장을 가게 되면 먼저 나이스에 보고를 하고 또 출장부에 기록을 하고 가야 된다는데 이런 것들이 다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2월 달에 혹은 학기 초에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 교육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전반적으로 학교 운영 계획에 대해서 공유는 하지만 각각의 부서들은 각각의 그 계획들을 통해서 서로 분리되게 운영된다는 측면입니다. 자, 보면 또 하나는 교무실과 행정실이 구분되어 있죠. 행정실에서 일어난 일들이 교무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물론 연결이 되어 있어서 뭔가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수업과 행정의 일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어, 미치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들을 와이기 얘기했습니다. 그래 와이기 바로 이항결합체제 뉴스리 커플드 시스템을 와이기 얘기했던 겁니다. 어, 마이어와 로이어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러 가지 수업 활동 학교 조직은 하나의 그, 어떤 나빌과 같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어떤 자격증이나 졸업장을 보면 이 학생은 어, 일정한 소정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일정한 교육을 받았다.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라는 그런 신뢰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졸업장을 보고 이 사람은 수업을 충실하게 들었겠다 아니면 어떤 그런 능력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말이죠. 가방끈이 길었는데 맨날 어, 어, 하루에
어, 결석도 많고 수업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지만 여전히 나는 어, 정말 아주 좋은 고등학교에 나왔어. 또 어떤 어, 그 S대학 나왔어? 하고 그런 졸업장을 보고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수업의 활동들이나 이것들이 어, 이나 이 결과가 분리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수업을 하든지 간에 그 졸업장, 자격장을 보면 아, 적절한 수업을 했겠구나 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신뢰 논리를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는 어떠한 측면에서 상당히 이런 것들을 하죠. 뭐 졸업식이나 또 어떤 면에서는 뭐 상장을 수여한다거나 그런 의식화된 걸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능력을 인정해 주거나 또 사람의 어떤 능력의 어떤 자격을 인정해 주는 그러한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의 계기별에 어떻게 운영하든지 간에 자격증과 어떤 결과를 통해서 어떤 과정까지도 인정해버리는 그러한 것들을 어, 신뢰 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어, 어,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신뢰 논리는 뭐냐면 어, 표준화된 교육 과정과 자격증을 가진 교사들이 표준화된 형태의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고 또 이 졸업생은 자기의 배경과 관계없이 하나의 그런 졸업장에 인해서 어떠한 적절한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것들을 받을 만하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과정과 어떤 결과를 분리하면서 이 과정보다는 이 결과를 보고 이 과정을 신뢰한다는 이 논리를 갖다가 신뢰의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교직은 이중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한편에는 관료적인 성격이 강하고 또 한편에는 전문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교직에 보면 상당히 공식화되어 있고 성문화된 규칙과 조정이 있고 또 수식적인 의사소통이 있고 학교장의 감독이 있고 또 어떠한 조직의 위계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한 방면에는 어떤 수업이나 어떠한 평가에 있어서 선생님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어떤 스킬에 의존하고 또 그들의 전문적인 판단과 결정에 의존하는 그런 성격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자신의 전문 지식을 통해 수업과 지도를 하게 되고 또 학생에 대한 어떤 봉사정신,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정한 교육을 수행하고 또 자신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끊임없는 개발과 훈련을 하게 되고 동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상호 학습을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죠. 어떻게 어, 또 다시 말하면 상당히 그 관료적인 측면은 어떤 과불 분업화, 전문화에서 분업화하고 또 엄격한 위계와 통제를 통해서 상당히 그 직고나 혹은 수직적인 의사소통을 강조하기도 하고 또 그러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기 업무에 자기가 책임을 지고 교사들과 다른 동료 교사들과 협업하고 수평적인 어떤 소통을 통해서 무엇인가 학생과 학생의 지도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은 이런 관료적인 통제를 원하지 않죠. 반면에 또 관료적인 측면에는 전문가들이 너무나 많은 이렇게 자율재량권을 하게 되면 어,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못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조직에는 관료적인 측면과 전문가적인 측면들이 양분하게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걸 갖다가 교직의 이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학교의 조직에 있어서 어떤 조직은 학교는 굉장히 교장 선생님을 중심으로 하고 굉장히 어떤 일사불란하게 상당히 좀 이렇게 타이트한 통제를 갖는 그런 학교가 있는 반면에 어떤 면은 굉장히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측면들을 강조하는 그러한 학교가 있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어떤 면은 관료적인 성격이 강한 학교, 또 하나는 어, 전문성이 강한 학교, 이런 학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 일단 학교 조직의 어떤 이 두 측면을 어점이 이렇게 강한 성격이 있는가, 이런 측면들을, 분류한 기준들을, 제시를 하게 되면, 대부분한 사람이 조직 특성, 그러니까 조직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조직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관료적이냐, 전문적인 조직이냐, 를 이렇게 분류하는 기준으로서 공식화, 전문화, 권한계층, 직권화, 전문직화, 인원 구성비로 제시를 했습니다. 공식화는 뭐냐면 조직의 절차와 직무 내용이 문서로 표현되어 있는 거. 문서로 표현되어 있는 정도예요. 문서로 표현되어 있는 정도. 또 전문화는 조직의 직무가 개별 업무로 세분화되어 있다. 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그 일만 계속하게 되면 아주 전문가가 되죠. 이거 전문화가 그겁니다. 또 세 번째로 고난계층은 조직에서의 보고 체계와 관리의 단계가 아주 촘촘하게 있느냐, 아주 수직적으로 되어 있느냐, 상당히 좀 이렇게 예, 평평하게 되어 있느냐. 이게 고난계층입니다. 의사결정의 고난이 어느 계층에 있는가를 말하는. 그러니까 어떤 여기 상층부에 의사결정이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지시가 위부터 아래로 흐르느냐 아니면 결정 권한이 상당히 아래부터 시작해서 위로 가느냐 그거를 뭐 탑다운 바텀업 그러잖아요. 그래서 의사결정 권한이 어느 계층에 있느냐에 따라 직권화 혹은 아래층에 있으면 있어 이거를 분권화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얼마나 많은 조기 구원들의 교육과 훈련을 필요하는 정도 전문직화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증화죠. 교직은 하나의 교사 자격증을 이루어서 이루어지는 조직이죠. 어, 어, 또 하나는 뭐냐면 다양한 기능과 부서에 배치된 인력인데요. 인력 구성, 인원 구성기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들과 또 또 전문가를 지원하는 그런 행정직의 비율이죠.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학교에 있어서는 교사와 어떤 행정실 선생님들 간의 구성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이런 6가지 측면들을 데프트는 가지고 어떤 조직이 상당히 관료적인 성격이 강한지 아니면 전문적인 조직이 강한지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펠로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펠로우는 조직에서 주로 사용하는 테크놀로지가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 조직의 특성을 분류했습니다. 테크놀로지는 뭐냐면 조직의 투입을 산출로 변환시키는 모든 프로세스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조직의 투입물에 할 때 다양한 그런 원료나 정보나 아이디어를 이러한 산출하잖아요. 제품과 서비스로. 이런 변화시키는 어떤 작업 절차가 있습니다. 뭐, 기법이나 여러 가지 것들. 뭐, 어떤 생산에,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여러 가지 어떤 장비들. 그러니까 학교로 따지면 여러 가지의 수업 절차, 수업 방법, 전략, 그 다음에 수업 도구들, 또 어떤 테크놀로지들,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된 것들이 하나의 테크놀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테크놀로지는 두 가지로 이게 나뉜다고 해요. 하나는 핵심 기술. 핵심 기술은 조직의 미션에 아주 사용되는 핵심적인 어떤 스킬들이죠. 예를 들면 대학의 교육과 연구, 학교에 있어서의 수업 이런 것들이 하나의 핵심 기술이고 비핵심 기술은 뭐냐면 이런 핵심 기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원하는 어떤 면에서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어떤 면에는 학년에서 수업을 하죠. 그런데 이 수업을 하게 되면 상당히 교무 업무도 있고 연구 업무도 있고 학생 지원 업무가 있어야 되죠. 이런 것들이 다 BX는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펠로우는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 테크놀로지가 어떤 영향을 분석했어요. 하나는 다양성과 분석 가능성이에요. 다양성은 뭐냐면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일들의 빈도를 의미합니다. 일단 또 하나는 분석 가능성은 뭐냐면 작업이 기계적으로 나눠지는 거. 그러니까 작업을 세분화시킬 수 있고 표준화시킬 수, 어떤 절차를 어떤 플로우를 정확하게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랬을 때 이러면서 이 펠로우는 이렇게 얼마큼 가업이 다양성이 있느냐,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이렇게 포함될 수가 있느냐, 이게 다양성이죠. 만약 그렇지 못하면 다양성이 낮은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작업 절차를 이게 세부적으로 이게 분석 가능하냐, 이런 측면들을 가지고, 어, 이, 이, 지금 여기서 제시는 안 해놨지만, 사분면을 합니다. 어떤 면 다양성이 높으냐, 어떤 면에서는 그 분석 가능성이 높으냐, 어, 높다, 낮다, 아니면 낮다, 높다, 이런 식의 분류를 해서 네 가지의 어떤 기술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일상적인 기술입니다. 일상적인 기술. 여러분들은 요거만 안 하시면 되겠어요. 어떤 테크놀로지가 일상적인 기술이냐, 어떤 장인 기술이냐, 엔지니어링 기술이냐, 비일상적인 기술이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조직의 어떤 관료적인 거냐, 전문적인 거냐를 분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일상적인 기술은 과업의 다양성이 거의 없고 객관적이며 계산 가능한 절차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일상적인 거. 일상적인 거는 추석 부르는 거. 또 출석 표 작성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죠. 어, 장인 기술은 뭐냐면 상당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뭐 상당 부분 그 뭐냐 어떠한 뭐 도자기를 만든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안정적인 활동이 있죠. 뭐 새로운 어떤 것들이 되지 않습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데서. 그러나 도자기를 만들 때 일단 작업하는 절차는 장인과 비전문가는 다르죠. 그래서 상당히 분석 가능성 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상당히 어떤 이미 습득된 그런 노하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장인이라 하죠.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기술은 정해진 공식과 절차, 기법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이건 맥도날드 뭐 몇 분에 이게 감자튀김은 몇 분의 온도에 해야 된다. 또 컨베이어 벨트에서 여러분들 그 마스크 요즘에 필요한데 마스크 만드는 그런 것들을 TV에서 많이 볼 수 있죠. 그럴 때는 절차가 다 있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라는 엔지니어링 기술. 비일상적인 기술은 상당히 과업도 다양하고 분석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수업이 어떤 표준화된 절차로 의해서 수행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상당 부분 어떤 어, 그때그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과 맥락적인 상황에서 뭐 갑작스럽게 학생이 질문했을 때 거기에 대응을 해야 하면서 또 수업의 전체를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어떤 교육 조직은 상당히 장인정 기술과 비일상적인 기술이 어떤 가미된 그러한 측면일 수가 있죠. 자, 네, 그렇게 봤었을 때 이제 종합적인 겁니다. 예, 전문적인 어떤 관점이 어떤 강한 경우는 이거죠. 자, 공식화 정도가 낮을수록 전문화 수준이 낮을수록 조직이 수평적일수록 의사결정 권한이 분권적일수록 어떤 전문직화가 강할수록 비일상적인 기술과 장인 기술이 높을수록 전문가적인 강하다고 얘기합니다. 또 관료적인 관점이 강한 경우는 공식화 정도가 높을수록 업무의 전문화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이 수직적일수록 의사결정 권한이 직권적일수록 전문직화가 강할수록 일상적 기술이 높을수록 엔지니어링 기술이 높을수록 관료적인 어떤
어떤 관점이 강하다는 그런 측면들로 이렇게 종합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변화하는 교직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식정보 사회입니다. 지식정보 사회는 디지털 자료와 정보,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들을 매개로 해가지고 지식과 정보를 탐색, 수집, 분석, 종합, 비판, 창조하여 부를 창조하고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연결, 소통, 참여를 하여서 일과 학습을 효율화하고 있는 측면에 주목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식정보사회는 여러 미래사회 학자들에 의해서 제시되었지만 대표적인 엘비토프르를 들 수 있습니다. 엘비토프르는 제3의 물결에서 정보와 지식이 대량 생산되고 유통, 이동 및 소비되는 사이로 제시했습니다. 토플러가 이렇게 지식정보 사이에서 개인들은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생산자와 소비자인 이 개인을 프로슈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보사회는 뭐냐면 인터넷이나 소멸비디오나 세술 노크를 통해 사람들이 서로 연결, 소통하고 또 정보와 상품, 지적 자본 등이 유통, 이동되는 그런 사회를 얘기합니다. 자, 소통하는 거죠. 우리가 멀리 떨어져 소통하게 되고 또 어떠한 우리가 어떤 인터넷 쇼핑몰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 지금 요즘에 마스크를 타고 있죠. 또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1대1의 어떤 그 구매도 가능하죠. 예를 들어 이런 유통, 이동되는 사회를 얘기합니다. 지식정보 사회는 바로 또 하나는 인터넷과 SNS 통해서 온라인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블로그나 이런 거는 다 온라인에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내비는 이 집단지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단지성이 활발한 사회, 또 지식정보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정보사회는 이렇게 장밋빛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고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죠. 개인정보가 침해되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잊혀질 권리. 여러분 무심코 어떤 사진을 올렸어요. 예를 들면 요즘에 촛불 집회도 하고 여러 가지 태극기 집회도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들 뭔가 했는데 그런 누군가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개인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SNS 올렸는데 여러분들 취업 과정에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여러 가지 요즘 SNS를 많이 조사한다 하죠. 그랬을 때 태극기 집회에 갔다 아니면 촛불 집회에 갔다 아니면 여러분들 좀 어떠한 해프닝이 있는 그런 좋지 못한 것들이 있다. 또 남녀간에 또 좋지 못한 일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SNS에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동영상이 유포가 되고 그랬을 때 지우고 싶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잊혀질 권리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 어떤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측면들이고요. 또 사이버 일탈 얼마나 많은 그 사이버를 통해 갖고 피싱이니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그다음에 정보 격차, 어, 어플리케이션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생활의 방법이나 어떤 부를 창출하는 것. 여러분 요즘에 대학생들의 유튜브를 통해 갖고 상당히 유튜버가 돼 갖고 부를 창출하고 있죠. 이렇게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상당히 소득과 이런 거에 또 차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정보의 입수도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중독. 또 한방면에서는 디지털 감시. 카카오톡을 통해 갖고 맨날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또 뭐 어떤 사내 네트워크를 통해 갖고 온라인이 되어 있는지 안 있는지 또 어디 출장을 가게 되면 그 회사 폰을 갖게 되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 감시죠.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고 또 여러 가지 교통카드를 쓸 때도 다 추적이 가능하잖아요. 심지어는 지금 위치 추적이 다 가능한 것처럼요. 그래서 디지털 감시가 일어난다. 또 아까 좀 얘기했지만 SNS 감옥, 어, 어, 일과 생활이
어떤 라이프가 균형을 맞아야 되는데 퇴근하고 나서도 산책한 쪽에 상당한 부분 반응을 해줘야 되고 또 업무 지시가 내려오고 이런 것들이 다 S는 감옥 아닙니까? 이런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집단지성이에요. 집단지성은 네이비가 얘기했습니다. 네이비는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의 자유로운 분배와 상호적 교환을 통해 갖고 공동의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집단, 공동체를 주목했습니다. 사이버 공간을 통해 가지고 다수의 개체나 집단들이 서로 협력하고 아이디어를 모으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나누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또 어떤 사이버 공간 속에서 다양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갖고 현실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공동체로 집단지성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집단지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동조현상입니다. 동조현상은 솔로몬 애쉬의 실험에서 제시된 건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A라는 음식을 선택하면 B를 선택해야 하려는 마음을 바꿔갖고 A를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한 조건 하에서 서로의 생각을 이렇게 모으고 발전하고 구체해야 되는데 어떤 집단 혹은 리더가 이렇게 동일하게 되면 거기에 그것이 옳다라고 어떤 합리성을 더해주면서 개인의 어떻게 보면 자율성이나 창의성을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게 동조현상입니다. 집단 지성에서 주의할 게 바로 그런 거죠. 나는 나고 나의 의견을 밝히고 또 서로 간의 의견을 밝혀서 좋은 점들을 추출해 나가는 하나의 그러한 그 의사소통의 이러한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사회적 의사소통의 어떤 채널들을 또 결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특정한 집단의 어떤 이데올로기나 아이디어에 동조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조심해야 될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단지성은 특정 주제와 대한 자료나 정보를 공유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시판과 관련된 공유형, 그 다음에 기여형. 기여형은 뭐냐면 상호 질문을 주고받는 형식을 통해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토론방이나 지식인 같은 기여형. 위키피디아 오픈소스와 같이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체계적인 지식을 축적하는 공동 창조형으로 이렇게 구분되기도 합니다. 이런 집단지성의 사회다. 그 다음에 제4차 산업혁명의 사회라는 겁니다. 이 클라우스 수밥이 주창했는데요. 제4산업혁명은 지식정보 사이에다가 또 네트워크 사이에다가 사물이나 인공지능 등의 어떤 초연결, 초지능 기술을 연결된 그런 지능 정보 사이로 보았습니다. 이런 지능정보 사회에도 교육 분야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뭐냐면 아래와 같이 개별화, 체험화, 노보부터라는 그런 교육 혁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나 IoT를 가지고 다양한 맞춤형 어떤 교육의 콘텐츠를 제공한다거나 또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통해 갖고 또 실제로 어떤 체험을 해보게 한다거나 또 어떤 로봇화해서 상당 부분 그 어떤 프로그램 학습을 통해 갖고 그 인지를 분석하고 또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학습을 제공해주는 하나의 학습지를 제공한다는 그런 측면들에 있어서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교육 분야에도 상당한 혁신을 가져온다는 거. 어, 또한 이러한 정보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서 학교 교육은요, 상당 부분 이제는 이제 암기 위주의 또 지식 위주의 이렇게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역량 중심, 통합형 교육과정, 참여 및 협력 수업, 또 개별화 맞춤형 적응 학습 환경들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학교 교육의 변화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배웠듯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지금의 학교 교육이 이러한 변화 추세에 적응해 나가는 그런 사례로 제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코딩 교육이나 핵심 역량을 강조한다거나 통합교육학을 조립하거나 또 여러 가지 참여 중심 수업, 가정 중심 평가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한방에서 과학기술 사이를 들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 사이는 뭐 아래어칠의 IT, BT, NT, ET, ST, 뭐 CT 이런 관련된 지식들을 상융합해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는 그러한 사회의 모습인데요. 그런 예들이 옆에 있는 하나의 요 웨어러블, 3D 컴퓨팅, 상황 인식 기술, 자동차 주행차, 초경량 소재, 유전자 치료제,
또 포스트 배터리,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기술들로 이렇게 융복합적인 기술들을 활용하는 이런 측면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학교 교육은 이런 융복합 교육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융복합한 전공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학교 교육에도 통합교육과정이나 스팀이나 또 참여중심 수업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또 세계와 고령화 사이에 잠깐 살펴볼게요. 국가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갖고 정치, 경제, 문화가 이제는 상호성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죠. 비즈니스나 금융, 여행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인터넷 통해서 유형의, 무형의, 자본의 들이 굉장히 흐름이 있죠. 지금은 뭐 넷플릭스 통해 가지고 우리는 미국에 있는 영화들을 우리는 인터넷에서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게 이제 지구가 세계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또 하나는 뭐냐면 또 이렇게 서로 간에 예, 소통하고 교류하려 보면은 하나의 매개체가 필요하잖아요. 언어는 영어고 또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사람들의 문화들을 이렇게 인터넷 통해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다문화 교육에 예, 또 굉장히 요구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세계 전체가 하나로 지구촌화 되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문화가 다르고 예절도 다르고 하지만 세계 시민성 그러니까 전 세계 시민들이 함께 시민 의식을 갖게 되고 예절이나 에티켓이나 뭐 이런 것들이 공유돼야 되기 때문에 공유돼야 서로 교통이 또 서로 이렇게 교류가 활발하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글로벌 체험 교육이나 다문화 교육이나 요구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고령화 사회입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서 고령화 사회 이게 7%, 고령 사회 14%, 초고령 사회 20%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우리는 어떤 통계청에 따르면 지금 2015년에 그 인구 센서스가 일어났잖아요. 이제 아마 올해 2020년에 하게 되면 아마도 우리는 지금 초고령 사회를 넘어서 이제 초고령 사회에 가까워지는 분포 한 16%, 17%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령사에 따라서 주로 실버 산업만 생각을 하지만 교육 분야에서는 그들에 대한 인적 자원 지금 노인들의 일자리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100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60세 정년 퇴임을 하게 되면 40년 동안 어떻게 생계를 꾸려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위해서 새로운 인적 자원 또는 평생 교육이 필요하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대해서 세계 경제 포럼은 매년 이루고 있죠. 다보스 포럼이라고요. 그래서 슈밥이 이제 주창하는 책임자로서 매번 이렇게 포럼을 합니다. 세계 정상들이 다 모이죠. 그래서 이렇게 2020년대에 직무의 특성을 다음같이 제시했습니다. 2020년까지 71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신규 일자리는 200만 개 불과하고 컴퓨터와 인공지능 등으로 대체하는 직업군은 많아진다. 자동화되고 로봇에 대한 디지털화가 가축화되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기술이 널리 확산될 거다. 새롭게 등장하는 일자리로는 데이터 분석가,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이커머스 사회미디어 전문가, 고객 서비스 전문가, 혁신 관리자 등 이렇게 1.33억 개의 일자리가 나타날 거다. 그리고 인간, 기계, 알고리즘 간의 분업이 있을 거다. 요즘에 이제 고객 관리자에서 우리가 그 전화로 우리가 상담하지 않죠.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하거나 이제는 뭐냐면 자동화된 그런 것을 통해 갖고 전화로만 해도 충분히 이 AI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그냥 이제는 서비스를 설명해주고 고객 상담해주는 사람들이 점점점 일자리가 없어지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인간은 뭘 해야 될까요? 인간들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일이나 의사결정이나 또 방금처럼 데이터를 분석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제시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새로운 일자리 등장하면 거기에 알맞는 과학과 역량들이나 기술들이 필요하겠죠. 바로 이런 것처럼 그래서 학교 교육도 역량 중심 교육 또 코딩 교육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옆에는 20년까지 사라질 일자리, 출연할 일자리 이것들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 정리를 간단히 하게 되겠습니다. 교직의 특수성은 관료적 성격이 강하다. 강한 일반 기업이나 공공기업과 차별되는 특성이 있다. 학생에게 다음 사회를 위한 사회와 문화적 적응을 한 수행기관으로 상당한 공개적이고 공공성을 추구한다. 또 구성원 간의 사적이고 비공식 관계를 강조하고 조직 성과 측정이 난해하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관료제의 특징은 분업과 전문화, 규칙과 규정, 몰 인정성, 권위의 유계와 경력 지향성 등의 원리를 지니고 있고 이는 학교 조직에도 적용됩니다. 앞부분에서 학교 조직이 왜 관료적 특징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충분하게 하지 않았지만 아마 여러분들 지금까지 설명을 통해서 그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 겁니다. 교직의 학교 목표와 과정 및 평가 등에 있어서 불확실하고 모호성이고 복사성을 지니고 있어서 합리적인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관련된 이론으로 유한결합제와 신뢰 논리를 제시했었습니다. 교직은 전문적 관점과 관료적 관점과 전문적 관점을 모두 지니고 있고 그 분류 기준은 조직이 공식화, 전문화, 분업과 전문직화 등에 따라 그 운영의 특징이 어떠한지 또 교직에서 수행되는 테크놀로지에 있어 일상기술, 장인기술, 엔지니어링 기술, 비일상적인 기술 오타입니다. 비일상적인 기술에 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들에 있어서 관료제냐 그렇지 않느냐를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자, 지식정보 사회는 디지털 기기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사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서로 연결되고 소통하는 사회, 온라인 공동체를 통해 집단 지성을 추구하는 사회 이렇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지식정보 사회에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초연결성과 초지능성으로 확장된 지능정보에 의한 혁명이고 코딩 교육, 역량 중심 교육, 참여 중심 수업, 개별화, 체험화, 로보타 등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학습 기술이 강조되는 교육 변화가 촉진되고 있다는 점 얘기를 했습니다. 과학기술 사회는 융복합 기술과 기술로 인해 에어로봇 컴퓨터, 3D 프린팅, 자율주행대 등 혁신 기술이 발전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스팀이나 통합교육 과정이 요구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학교에서 이렇게 지금 실행되고 있는 하나의 측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화로 인해 국제이해교육, 다문화 교육이 활성되고 있고 고령화로 인해 인적자원 및 평생교육의 활성화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직업 및 직무의 변화에 따른 역량 중심 교육, 코딩 교육도 학교 교육의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